자,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주차 사회복지 제도와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김수정님이 지으신 강의를 책을 기본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면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정책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래서 각종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나 계획 또는 과정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사회 문제들이 있잖아요. 빈곤 문제라든지 또는 돌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지침이나 계획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회복지 정책이 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침이나 계획이라는 것들이 정말 법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 정책을 현실에서 실제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국가가 국민에게 이행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우리가 계속 지속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 관련된 정책들이 필요하겠죠. 노인 문제도 그렇고 장애인 문제, 여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해결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해결하는 목표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사회적 문제라고 얘기해요. 사회 문제. 그리고 그 사회 문제에 대한 대상, 아동이냐 노인이냐 장애인이냐 여성이냐 또는 성소수자냐 이런 대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에 필요한 급여가 있는 거예요. 이 급여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나 또는 소득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현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런 급여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러니까 정부를 통해서 지자체 또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체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런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재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이제 약속이 법이 되는 거고요. 그 정책 안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대상이 있는 거고, 그 대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자원으로서의 서비스나 또는 현금이나 현물 등 이런 급여가 있는 거고, 이런 급여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이런 전달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강제력을 갖는 것이 입법의 형태로 진행돼요. 다시 얘기하면 일종의 이제 법률화가 되면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정책과 법의 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자, 사회 문제로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 아동학대가 벌어지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재범의 비율이 높다. 그 가해자의 재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목표, 정책의 목표는 뭐냐? 그래서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상습적인 가해자의 재범 비율을 낮추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될 거예요. 이에 따른 정책의 내용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재범비를 낮출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시켜서 그 재범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율을 낮춰주는 이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그래서 법이 나오는 거죠. 아동복지법에 명시하는 것은 벌칙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법률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 법률에서는 5년 나오는 것을 2.5년 더 해서 7.5년 가중처벌을 하겠다.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중처벌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해서 지상파 방송에 송출하는 이런 것들도 이 법 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강제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법이 됐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어야 일종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진다 라는 것인데, 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안정성이 보장되어진다는 것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활동들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제도화라고 얘기하죠. 제도화가 되면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약속되어야만 사회적으로 안정,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화를 필요로 하는 정책은 법제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중단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이거는 일종의 이제 한두 번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제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사회복지법은 사회 변화 속에서 국가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조항을 명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보장체계를 입법화해 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사회, 국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조항을 계속 명시를 해놓고,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 있잖아요. 5대 보험, 이런 사회보장 체계 5대 보험들을 계속 법률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런 노령연금, 이런 사회보장 체계들이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만약 의무로 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권이 바뀌면 안 해버리겠죠. 그러면 그 제도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적 가치와 인간 중심의 내용이 권리의 형태로 사회복지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복지를 후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회복지법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정권에 따라서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큰 정부를 지향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고, 또 그 일종의 이제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요. 그래서 시장 기능이 더 오히려 많은 활성화를 기대하는 정책들을 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 예산을 줄이고 친기업적인 예산들을 늘릴 경향들이 커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 당연히 복지가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지 제도가 법이 입법화돼 버리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 안에서 줄일 수는 있지만 이 제도를 없애버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회보장 제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법을 통해서 권리를 획득하고 요구하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계기도 이런 법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복지 영역들이 계속 확장되어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사회복지법과 관계를 보면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 조항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를 법 조항 안에서 정확히 명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권리 구절, 방식, 그리고 또는 벌칙 조항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 이제 가해자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아동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출동을 해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요. 근데 출동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출동을 하겠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동을 학대한다고 쳐요. 때리거나 그래요. 그래서 신고를 받아요. 그러면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이걸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분리를 시켜. 일단은 이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일단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간 아동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아이인데 내가 내 아이를 때리는데 교육 차원에서 때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왜 내 아이를 데리고 가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동보호복지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분리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 아동의 뭐 일종의 이제 심리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국가의 지원의 정도라든지 지원 프로그램과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법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PPT가 자꾸 깨지네요. 자, 다음번에는 PPT를 PDF로 바꿔서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깨져서 자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과목이 법과 실천 있잖아요.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잖아요. 그러면 실천에서 법적 한계를 찾아내서 법 개정에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마주치기는 사회법적인 한계, 즉 법조항의 모순점에 대해서 함께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하고 계속 접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법의 조항들의 모순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클라이언트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해 있죠. 여하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예전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녀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녀의 소득이 많아요. 근데 자녀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굉장히 빈곤한 생활을 해요. 근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자녀의 소득이 좀 있다는 이유로,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모순점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제기하면서 이런 모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면서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이런 것처럼 현실에서 법적인 한계를 찾아서 그 모순점을 찾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요구하면 법적인 변화와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법을 제정하는 거라든지 또는
개정한다는 것이 한다든지 권리를 이행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역사회복지론도 수업을 같이 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옹호하는 활동들을 많이 안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옹호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집단들에 대해서 이들이 힘을 가지고 인파원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집단적으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또는 법을 제정하는 역할들,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그동안 많이 안 해왔어요. 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대가 된다. 다시 얘기하면 한 클라이언트 문제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가 되면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권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의 영역이 한층 더 확장되고 전문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계속 이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활동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법적인 영역에서도 이 전문성이 실천을 통해서 더욱 확장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에서 첫 번째, 법 제정 개정에 참여자 것을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 과정에서 참여자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양의무자 조건들을 폐지하는 그런 활동들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의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그 사회복지법이 사실 다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죠. 신청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다양한 급여 혜택들이 제공되어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신청해야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내가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회 서비스 안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 사업들도 내가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몰라요. 사실 이렇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게 되게 많죠. 모르면 어떻게 되냐? 모르면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청할 수 없으면 법 따로 클라이언트 문제 따로. 그래서 클라이언트 문제가 법과 제도는 되어 있지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해줘야 되냐? 사회복지사들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안내하고 클라이언트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싸워주는 협력자의 역할. 그래서 이런 옹호 활동 또는 대변자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스만의 실천론에서 보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개발을 기획한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이렇게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힘을 갖고 대항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항할 수 있는 역할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다. 근데 대항하지 않으면 사회 자원들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기득권층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층이 이걸 놓지 않는 거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놓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사회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자원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또는 기득권층이 독점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싸워주는 역할들을 사회복지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이렇게 특히 많이 강조되는 게 함께 싸워주는 협력자의 역할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법을 우리가 너무 몰라요. 저도 그래요. 몸을 몰라서, 그런데 법에 대해서 좀 친해질 필요가 있겠다.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러려면 법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안을 보면, 법령의 형식들을 보면, 법령안은 법, 형식, 공표번호, 제명, 본칙, 부칙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법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도 있고 부령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법 형식들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법률이 제정되면 공포를 하게 되는데 그 공포 형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일련 번호로 이렇게 붙이는데 법률 제 1673호 이런 식의 번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명, 이건 말 그대로 법의 이름이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이런 법령의 이름들. 그리고 본칙과 부칙으로 나누는데 본칙은 법령의 본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 본칙. 그리고 부칙, 시행 세칙도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칙이 다 시행 세칙에 들어가는데 부수적이거나 경과적인 성격적인 사항들, 예를 들어서 시행이라는 경과조치 또는 구체적인 시행 지침 같은 것들, 물론 이제 본칙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칙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어렵진 않죠. 이걸 좀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법령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령의 형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법령을 위반할 때 반드시 조문 형식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 형식에 의한다. 이것은 조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몇 조, 몇 항, 몇 호 이런 순으로 조문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알죠? 법률 제11조 몇 2항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판결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법령안의 형식은 법, 형식, 공포, 번호, 제명 부분을 제외하는 크게 이제 본칙과 부칙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본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문 형식으로 작성이 된다. 그리고 법령의 조문 수가 많고 몇 조, 1조, 2조, 3조 이게 많고 이를 성질에 따라서 몇 개의 군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되게 이해하기 편리한 경우 이런 걸 몇 개의 장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1장 1조, 제1장 2조, 제2장 1조, 제2장 2조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은 절, 관의 순서로 세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장, 절을 둘 경우에는 그 대표할 수 있는 장명, 절명 등을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형식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몇 조 뭘로 되어 있다. 몇 조 몇 항, 1항에는 뭐가 있다. 뒤에 이제 예시가 있으니까 예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법령의 형식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 8852-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칙을 보면 본칙의 총칙에 이렇게 보시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뭐 볼까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따다다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제1장이라는 것에 1조, 2조가 되어 있고 제2장 뭐 2조만 있는 게 아니라 3조, 4조, 뭐 6조까지 있겠죠.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서 제7조 급여의 종류 제1항 이 법에 따른 급여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호와 같다. 1호 급여의 종류 1호 생계급여 2호 주거급여 3호 의료급여 4호 교육급여 5호 해상급여 6호 장제급여 7호 자활급여가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이게 생계급여는 이렇게 이제 보통 중위소득의 30% 내 선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죠. 생계급여가. 그리고 주거급여가 따로 나오고 의료 관련된 급여가 따로 나오죠. 그리고 교육급여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를 공부하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해상급여도 나온다는 거예요. 해상급여. 출산했을 때 급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장제급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장제급여라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칙이 있고요. 넘어갈게요. 법령의 입법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입법화되는지 를 보면 일단 입법 절차는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는 시점부터 입법 절차가 이렇게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공식화 과정, 법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들이 포함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입법 절차는 국회에 들어와서 그 시점부터 이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입법 절차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은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과 같은 행정입법도 다 포함돼요. 대통령령법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은 제정 법률이 있고 개정하는 법률이 있고 폐지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법률안 제출 주체가 누구냐? 법률안을 누가 제출하냐?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보죠. 특히 요즘 탄핵 정국에서는 그런 국회에서 입법을 계속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10인 이상이 찬성해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 정부에서 넘어오는 법률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넘어오는 법률안 이런 것들 쭉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많이 충돌이 나요. 충돌이 난다는 건 뭐냐면 정책적인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양국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을 이렇게 올렸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몇 가지 법률들 지금 시국적인 문제들 말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제 쌀값 문제 때문에 양국법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게 계속 거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만약 이제 정부에서 이걸 입법했다면, 정부에서 그것을 올렸다면 사실 국회에서는 땡큐 하고 이제 법률을 제정하겠지만 정부가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을 했어요. 근데 정부가 정부 정책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잘라버려요. 자른다는 것은 법률안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주체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법률 주체가 되지 않아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있고 정부 발의 법안이 있다. 그리고 이런 그 각각 법안은 다른 입법 절차를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둘 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 의결, 물론 이제 상임위를 통해서 전문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법률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률안이 의결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적의원은 우리나라 국회가 300명이죠. 300명이면 과반수는 몇 명이요? 150명의 출석과 이 출석 의원의 최소니까 15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겠죠. 그 출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이 의결된다는 거예요. 자, 신구 전문 대조표를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제 2019년 1월 15일 날 일부 개정되고 12월 3일 날 또 일부 개정됐죠. 여기서 이제 제11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서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개정된 게 어떻게 개정되는지 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갔죠.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11조 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1조 2의 결격 사유가 이제 규정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개정하는 작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시로. 자, 행정부 입법 과정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제안하고 채택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면 입안을 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당정 협의를 하고 입법을 예고하고 그래서 이 법제처를 통해서 법률이 검토가 되어지고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회로 상임위로 이렇게 쭉 넘어가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상임위가 가장 중요해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법사위원회랑 본회의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폐기냐 아니냐 이런 건 결정되겠지만 내용 자체를 건드리진 않아요. 내용 자체는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 제거가 필요한 거죠. 대통령 제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제거를 하지 않으면 다시 폐기가 돼서 다시 국회로 넘어와요. 국회로 넘어오면 처음 상임위를 통과했을 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과반 찬성에 의해서 통과가 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국회에 들어와야 되고 그 3분의 2, 죄송합니다. 과반이
과반이 참석을 해야 되고 참석위원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돼요. 근데 이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탄핵은 3분의 2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이었죠. 그래서 제적의원의 3분의 2라고 하면 최소한 200석 이상이 나와야 되고,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탄핵 같은 경우는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지 탄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법률안 같은 경우는 그건 조금 좀 다른 거죠. 탄핵보다는 좀 낮은 단계. 3분의 2의 그 제적의원 3분의 2의 참석과 과반 이상의 3분의 2의 그 찬성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폐기했던 걸 반드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공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자, 국회 내 입법 과정들을 보면 이제 여기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제출을 하는 데는 국회의원 10인 이상과 정부가 제출한다, 회부한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법제사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의 의결하면 정부에 이송을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채택하면 공포를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입법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상임위원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상임위원회 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는 심사 기관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가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들을 다 살펴보는 것은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거의 입법화되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입법을 한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에 뭔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실정 현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이런 법률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수관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끝났네요. 자, 우리 이번 차시 내용을 정리하면 사회복지법제 실천에서 사회복지 제도와 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책이라는 것은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이나 계획 과정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법률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정책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법이 굉장히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법 제정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법과 친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법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의 안내자 역할들을 특히 클라이언트 대상으로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외된 사람들, 클라이언트들 대상으로서 법과 함께 싸워주는 협력자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 집단이 힘을 갖고 뭔가 자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이 어떻게 제정되는지를, 그리고 법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정되고 개정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법률과 조금 잘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